안녕하세요. 혹시 병원 다녀오시고 나서 영수증 받아보셨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 네. 그런 경우들 종종 있죠. 항목도 많고 용어도 좀 낯설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는 병원비,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양급여 비용,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그 핵심 원리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랑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병원 가는 절차부터. 네, 그게 좋겠네요. 보통 이제 요양급여 절차라고 하는데요. 아, 그 동네 의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큰 병원 가고, 뭐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아주 큰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이나 병원에서 먼저 1단계 진료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1단계요? 네. 거기서 진료를 받아보고, 아, 이 환자는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사의 소견, 그러니까 진료 의뢰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2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하, 무조건 큰 병원부터 달려갈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응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분만, 또 치과 진료, 이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급 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병원 간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다 보험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급여 항목, 이게 꽤 많던데요. 아,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걸 급여, 적용 안 되는 걸 비급여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비급여는 예를 들어 미용 목적 시술들. 아, 피부과에서 점 빼거나 뭐 그런 거요? 네, 주근대 제거라든지 아니면 단송 코골이 수술, 라식,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뭐 쌍꺼풀 수술 이런 것들이요. 아하, 그리고 예방접종도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 증진 목적이면 보통 비급여예요. 그렇군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예를 들어 사마귀 제거. 이게 보통은 비급여거든요. 네. 근데 발바닥이나 사마귀는 통증도 유발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니까 이건 치료 목적으로 봐서 급여 대상이에요. 오, 신기하네요. 발바닥만요? 네. 그리고 여드름도 그냥 관리 차원이면 비급여인데 이게 막 염증이 심해져서 고름이 차고 이걸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급여로 인정될 수도 있고요. 아, 기준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네요. 경우에 따라. 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 보험 적용, 즉 급여가 되는 항목이라도 우리가 돈을 다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입원했을 때 기준으로 보통 얼마는 내나요? 네, 본인 부담금이 있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총 진료비 중에서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요? 네. 근데 이게 또 모든 사람이 다 20%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암 같은 중증질환으로 등록되신 분들이나 만 15세 이하 어린이들은 부담이 훨씬 적어요. 5%만 내면 됩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또 만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도 면제 대상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영수증 보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무슨 상대가치 점수니 종별 가산율이니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병원비 계산의 핵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실제 비용 계산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자, 모든 의료 행위 하나하나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진찰하는 거, 엑스레이 찍는 거, 주사 놓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마다 상대 가치 점수라는 점수가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점수요? 네, 점수. 이게 뭐냐면 그 의료 행위에 들어가는 의사의 노력, 시간, 또 필요한 장비나 시설 같은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긴 값이에요. 일종의 난이도 점수랄까요? 아, 어려운 시술일수록 점수가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매겨진 상대 가치 점수에다가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점수당 단가, 그러니까 1점당 얼마 하는 금액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의료행위 비용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점수당 단가. 그럼 종별 가산율은 뭐예요? 이건 또 왜 붙어요? 아, 종별 가산율은요,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로 붙는 가산율이에요. 병원 종류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동네 의원보다는 아무래도 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조금 더 쳐주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상급 종합병원은 30% 이런 식으로 가산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진료를 받아도 대학병원 가면 더 비싸게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종별 가산율이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같은 많은 항목에 붙어요. 그래서 병원 종류에 따라 최종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항목에 다 붙는 건 아니고요? 아, 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약값, 그러니까 약제비나 뭐 수술할 때 쓰는 재료 같은 치료 재료비에는 이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전에 아팠던 병이랑 똑같은 병으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처음 간 것처럼 초진 진찰료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재진 아니고요. 아, 그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초진이냐 재진이냐는 그 질병의 완치 여부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완치요? 네, 어떤 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봤을 때 이게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기 좀 애매한 상태에서 90일 안에 같은 병으로 다시 병원에 오시면 그건 보통 재진으로 봐요. 치료가 이어지는 걸로 보는 거죠. 90일 기준이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자, 이제 이 병은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종결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병이 다시 재발해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건 새로운 시작으로 봐서 초진이 될 수 있어요. 아, 재발에도 초진일 수 있다. 네. 근데 또 복잡한 게 치료 종결 후라도 30일 안에 다시 같은 병으로 가면 그건 또 재진으로 봐요. 와, 진짜 복잡하네요. 90일, 30일. 네, 좀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질병의 시작이냐? 아니면 기존 치료의 연장선상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입원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특히 뭐 밤늦게 입원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퇴원하면 돈을 더 낸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그것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입원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의사의 관리나 진찰에 대한 비용인 의약관리료가 한 40% 정도 되고요. 네. 병실 이용이나 뭐 식사 같은 병원 시설 관련 비용인 병원 관리료가 한 35%, 그리고 간호 서비스에 대한 간호 관리료가 25% 정도를 차지해요. 아, 그렇게 구성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 관련해서는요. 밤 12시, 그러니까 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입원을 하시거나 또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퇴원을 하시면 그날 입원료의 50%가 가산됩니다. 50%나요? 와, 야간 할증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응급 상황이나 환자 편의 등을 고려한 건데 어쨌든 비용은 더 나오는 거죠. 반대로 또 너무 오래 입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16일째부터는 입원료가 조금씩 깎여요. 체감된다고 하죠. 아, 장기 입원하면 좀 줄어드는군요.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입원료가 더 붙어요. 만 1세 미만 아기는 50%, 만 1세부터 8세 미만 어린이는 30%의 입원료 가산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많은 간호나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군요. 아이들 입원비가 더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수술은 아예 비용이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무슨 포괄 뭐였죠? 아, 포괄수가제, DRG 말씀이시죠? 네, 그거요. DRG. 네, 맞습니다.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즉 DRG, Diagnosis Related Group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7개 질병군요. 어떤 것들이에요? 네, 백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편도 수술, 충수 절제술, 맹장 수술이죠.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자궁 수술, 그리고 제왕절개 분만 이렇게 7가지입니다. 아, 꽤 흔한 수술들이네요.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총 진료비, 즉 포괄수가만 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검사비, 수술비, 마취비, 입원료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미리 비용을 예상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병원마다 비용 차이도 줄어들고요. 그런데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혈우병 환자라든지 HIV 감염자라든지 아니면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보통 30일 초과 시에는 이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고 다시 행위별 수가제로 계산합니다. 아, 예외도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이랑 계산 방식이 아예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까지예요. 진찰하면 진찰료, 검사하면 검사료, 주사 놓으면 주사료. 이렇게 한 행위마다 비용을 매기는 방식이죠. 네네. 그런데 요양병원은 그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하루당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 수과제를 주로 적용합니다. 하루당 얼마 이렇게요? 네, 환자 상태를 몇 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각 등급별로 하루 입원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기본적인 진찰, 처치, 간호, 약값, 식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별도의 검사나 처치, 재활치료 등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왜 요양병원은 다른 방식을 쓰는 거죠? 아무래도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돌봄과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환자 상태에 따른 포괄적인 돌봄 비용을 책정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도 181일째부터는 비용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와, 진짜 알면 알수록 복잡한 시스템이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니까 기본적인 원리, 얼개 이런 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세부적인 규정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냐 아니냐, 또 급여라도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의료 행위마다 매겨진 점수랑 병원 종류에 따른 가산율, 또 입원 기간이나 시간, 특정 수술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최종 병원비가 결정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만 이해하고 계셔도 나중에 영수증을 보시거나 할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이 비용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짐작할 수 있게 되니까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건강보험 시스템과 병원 비용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영수증을 받게 되시면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항목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